2004년 7월 27일 밤 인천공항. 평범한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234명의 사람들이 비행기 문을 열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또 다른 전세기에서 234명이 내렸고 그들 역시 땅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총 468명.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탈출해 베트남까지 내려갔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탈북민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수백 명이 베트남에 모였고 왜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혹시 북한으로 가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을까요? 오늘은 탈북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2004년 베트남 468명 집단 입국 사건, 그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베트남이었을까?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왜 하필 동남아시아 끝까지 내려가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2000년대 초반 탈북 루트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탈북민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방 루트였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몽골로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이 루트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혹독했던 겁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시베리아 벌판을 걸어서 건너야 했고 몽골 사막에서 길을 잃고 동사하거나 아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직행 루트였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대나 트럭에 몸을 숨기고 한국으로 밀항하는 방법이었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루트가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탈북민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과의 외교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북한 정부는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 중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해안 경비를 철통같이 강화했고 내륙 곳곳에 법문소를 설치했습니다. 탈북민을 숨겨주던 조선족 마을들도 집중 단속을 받았습니다. 탈북민을 발견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했죠. 이렇게 되자 탈북민들은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접할 수 있는 나라들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라오스는 어땠을까요? 라오스는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친북 국가였습니다. 탈북민이 라오스에서 발각되면 높은 확률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떨까요? 캄보디아 역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탈북민을 보호해줄 여건이 안 됐던 거죠. 그럼 베트남은? 베트남은 좀 달랐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추진하며 미국과 수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2000년대 초반 베트남은 북한보다는 한국, 미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베트남도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나 캄보디아처럼 노골적으로 친북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협상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베트남이 탈북민들의 새로운 경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탈북민들은 어떻게 베트남까지 갔을까요? 먼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부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강이 얼었을 때는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고 여름철에는 헤엄쳐서 건넙니다. 북한 경비병들의 총탄을 피해야 하고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브로커를 만납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탈북민을 베트남까지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조선족이거나 중국인이었죠. 중국 동북부에서 베트남 국경까지는 약 3,000km가 넘습니다. 기차, 버스, 도보를 섞어가며 이동합니다.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산길로 우회하기도 하고 밤에만 이동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탈북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브로커가 길을 잃어서 중국 군부대 초소 바로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경비병은 총을 들고 서 있었고 군견 한 마리가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숨도 못 쉬고 그냥 걸어갔어요. 기적적으로 군견이 짖지 않았고 경비병도 졸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더라고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베트남 국경까지 도착하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트남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안가라고 불리는 임시 숙소로 이동합니다. 이 안가들은 호치민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주로 한국 교민 사업가들이나 기독교 선교단체가 운영했습니다. 2004년 당시 호치민에는 이런 안가가 대략 5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안가당 적게는 4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한국행 순서를 기다린 겁니다. 브로커들은 2-3달이면 한국에 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넘게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첫째, 한국 정부의 심사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베트남에 파견되어 탈북민 한 명 한 명을 면담하고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간첩이나 중국 동포가 탈북민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외교적 문제 때문이었죠. 대규모로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면 북한이 강력하게 항의했고 중국과 베트남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조용히 몇 명씩 나눠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2004년 상반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들어 베트남의 안가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북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습니다. 대기근으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탈북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식량을 구하고 다시 돌아가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머무르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됐고 한국으로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 드라마들을 접했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북한 영화는 모두 김정일 장군님 만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남한에 가면 저런 남자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동경과 희망을 품고 탈북 결심한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트남 안가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한 숙소에 40명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방은 하나였습니다. 태권도 도장처럼 넓은 공간에 침낭을 깔고 다닥다닥 붙어서 잤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들은 1층 별도 공간을 배정받았지만 그곳도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숙소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공안에게 발각되면 즉시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가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북한으로 가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철저하게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은 닫아야 했습니다. 더워도 열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신발은 항상 문 근처에 배치해뒀습니다.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신발을 신고 반대편 눈으로 도망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상 대피 훈련도 했습니다. 공안이 1층으로 들어오면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옆 건물로 넘어가는 연습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밤 9시가 되면 강제로 취침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연애도 금지됐습니다. 숙소 내에서 연애를 하다 걸리면 한국행 순서가 한 달 연기됐습니다. 다툼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이었죠. 음식은 하루 3끼 제공됐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100달러를 주고 왔는데 2~3달이면 한국에 간다고 들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베트남 정부가 우리를 북한으로 보내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특히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했던 여성들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18살에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갔어요. 26살 남자에게 시집을 갔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2번 했는데 중국 공안들이 잡아가서 강제로 낙태를 시켰어요. 3번째 임신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이번에도 낙태하면 평생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공안이 계속 잡으러 왔어요. 시댁에서 돈을 줘서 모면하긴 했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녀는 아이를 중국에 두고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면 여정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숙소에서 그녀는 밤마다 아이 생각에 울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중국에 돈 벌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죠. 그래서 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사진 한 장도
안 가져왔어요. 추억이 될 만한 것도 하나 없어요. 가족들은 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베트남 숙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 출신 탈북민들에게는 문화적 충격도 컸습니다. 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외국어 학원을 다녔던 엘리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앙당 간부였고 아버지는 국제무역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비교적 안전하게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소에 40명 남자들이 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평양에서 비교적 잘 살았거든요. 이런 환경은 처음이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세 글자로만 부르는 거였어요. 김성, 정일 이렇게요. 저는 평양 외국어 학원에서 교육받을 때 알파벳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를 외국어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김씨 일가를 아무렇지 않게 욕하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4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베트남 안가들은 계속해서 탈북민들로 채워졌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속도보다 새로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6월 말 드디어 베트남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6월 말 베트남 공안들이 호치민 시내 안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탈북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입니다. 갑자기 숙소 사장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베트남 공안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도망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공안이 들어오더니 사람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베트남에 있을 수 없다. 중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중국으로 돌려보낸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숙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북한으로 가면 죽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정부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실 베트남 정부는 탈북민 문제로 극심한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베트남이 공모해서 우리 국민들을 납치하고 있다. 당장 중국으로 돌려보내라. 북한과 베트남은 오랜 우방 관계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은 베트남을 지원했고 두 나라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죠. 둘째, 베트남 내부 사정도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베트남은 ASEM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행사였죠. 만약 수백 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했습니다. 하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면 국제인권 단체들이 베트남을 맹비난할 것입니다. 베트남이 탈북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 탈북민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북한이 격렬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셋, 그냥 방치하면 ASEM 회의에서 이 문제가 불 꺼져 나올 것입니다. 베트남이 불법 체류자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고심 끝에
베트남 정부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낸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인권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셈이니까 북한을 달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발견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외교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국으로 보낸다는 명분을 택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탈북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곧 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아이만은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숙소마다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교민들, 선교사들, 호치민 총영사관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468명이 중국으로 추방되면 이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되어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정원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탈북민들을 중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SEM 회의 전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제안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중국으로 보내지 말고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우려는 명확했습니다. 468명을 한 번에 한국으로 보내면 북한이 격렬하게 항의할 것이다. 이것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에 일체 보도하지 않고 국제사회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도 바로 알지 못하고 베트남도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둘째, 한 번에 모두 데려가겠습니다. 468명을 나눠서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를 띄워서 단 2번에 걸쳐 모두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수만 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며칠간의 협상 끝에 베트남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대로 하자. 단 반드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자 한국 정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국정원은 8명으로 구성된 긴급 조사팀을 베트남에 파견했습니다. 조사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468명 전원이 진짜 탈북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확인이 필요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 간첩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북한은 종종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해 한국에 침투시켰습니다. 대규모 입국 상황에서 이런 위험성은 더 컸습니다. 둘째, 중국 동포가 탈북민으로 위장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중국 동포 중 일부는 한국에 가기 위해 탈북민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이들을 섞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죠. 조사팀은 468명을 면담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북한 어디 출신입니까? 가족은 누구누구입니까? 어떻게 탈북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북한 애국가를 불러보십시오. 북한 애국가는 남한의 애국가와 완전히 다릅니다. 가사도 다르고 멜로디도 다릅니다. 북한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불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포나 다른 국적의 사람은 제대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조사 결과 468명 중 6명이 중국 동포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한국행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462명은 모두 진짜 탈북민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한국 정부는 전세기 2대를 준비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왜 대한항공이 아니라 아시아나였을까요? 이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스케줄 문제였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세기가 준비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날짜는 7월 27일과 28일로 정해졌습니다. 숙소에 있던 탈북민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짐을 싸십시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중국으로 보낸다며? 속이는 거 아니야? 짐 싸라고 해놓고 공안에게 넘기는 거 아니야?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민들과 선교사들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분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전세기가 준비됐습니다. 믿으십시오. 그제야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7월 27일 새벽 첫 번째 그룹이 움직였습니다. 234명이 버스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호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체포가 아니라 보호 호위였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탈북민들은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는 비행기가 있을까? 혹시 속은 거 아닐까? 하지만 활주로에는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이 비행기가 북한으로 가는 건 아닐까? 북한 공작원이 비행기를 폭파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옆 사람이 저기 아시아나라고 써 있잖아.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한참 날아갔습니다.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우리 비행기는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비행기 안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234명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승무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34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땅에 입을 맞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전세기가 234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총 468명, 탈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입국이었습니다. 468명 집단 입국 사건은 단순히 숫자가 많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은 탈북 루트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북방 루트나 중국 밀양 루트가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 루트들이 막히면서 동남아시아 루트가 새로운 주요 경로가 됐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 정부와 협상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집중됐습니다. 이후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치는 다양한 루트가 개발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옵니다. 이 사건은 외교의 힘을 보여줍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베트남과 협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68명은 모두 중국으로 추방됐을 것이고 중국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됐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베트남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고 한 번에 모두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었죠. 베트남도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인도주의적 측면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이 협상 덕분에 468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베트남 현지 교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숙소로 제공하고 탈북민들을 숨겨줬습니다. 경제적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에 발각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숙소를 운영하고 탈북민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재정적 부담도 컸지만 신념을 갖고 도왔습니다. 호치민 총영사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 창구 역할을 했고 현장 상황을 한국 정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국정원과 외교부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조사팀을 파견하고 전세기를 준비하고 베트남과 협상했습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468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죠. 북한은 이 사건을 알고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조선 괴뢰 정권이 베트남과 공모해 우리 국민 468명을 납치했다. 이것은 주권 침해이며 테러 행위다. 북한은 베트남에도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68명은 한국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북한은 중국에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탈북민 단속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죠. 실제로 이후 중국의 탈북민 단속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468명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먼저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시설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후 각자 거주지를
배정받고 정착금을 받아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잘 정착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가족을 이루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북한과 나만의 표현이 달랐습니다. 억양도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 충격도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로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님이 처벌받으셨을 거예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탈북민들이 안고 사는 아픔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탈북민을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조선족이거나 중국인이었습니다. 브로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로커를 비난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인간, 쓰레기들이라고요. 실제로 악질 브로커들도 있었습니다. 돈만 받고 탈북민을 버리거나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브로커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브로커가 아니었으면 저는 북한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브로커는 돈을 받긴 했지만 자기 목숨도 걸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브로커도 처벌받거든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저를 베트남까지 데려다 줬어요. 브로커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저 탈북이라는 현상이 만들어낸 하나의 직업군일 뿐입니다. 탈북이 계속되는 한 브로커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2024년 현재 탈북은 어떤 상황일까요? 2004년 이후 탈북민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2,000명 이상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의 국경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국경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탈북 시도자를 총살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둘째, 중국의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민 단속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2020년 이후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탈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탈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04년 베트남 468명 집단 입국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468명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3,000km를 이동하고 베트남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에서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외교와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468명이 구조될 수 있었던 건 한국 정부, 베트남 정부, 교민, 선교단체, 국정원, 외교관들이 모두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셋째, 아직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 사건은 끝났지만 탈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북한을 탈출하고 있고 누군가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숨어 지내고 있고 누군가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4년 7월 27일과 28일 468명의 탈북민이 두 대의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섰다는 기장의 방송을 듣는 순간 8명은 동시에 울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그날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탈북을 꿈꾸지만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468명 집단 입국 사건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언젠가 탈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를 기억하는 힘입니다.